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경제 아나운서의 개념 있는 토크, 오늘 월요일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인사부터 드릴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또 다른 인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초창기에 좀 PC를 개발을 해서 선도했던 전설적인 컴퓨터 과학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분을 보고 2016년 30살이던 이분을 보고 문명의 건설자 이렇게까지 극찬을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네, 얼굴 보면 다들 이제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쵸? 이제 챗 GPT로 지구촌의 인공지능 열풍을 불러일으킨 분입니다. 사실 저 같은 일반인은 챗 GPT가 나오고 나서니까 한 2, 3년 전에 좀 처음 알았는데 네네. 원래 실리콘밸리에서 되게 영웅으로 통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쵸. 그래서 오늘 이분의 생애와 또 이슈도 제가 한 4가지 뽑아왔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슈 포인트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샘 올트먼의 좀 귀여운 아기 시절을 제가 꼽아보고 싶었는데 인터넷에 나오는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도 이런 이제 프로필과 시카고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카고에 태어났나 보죠? 네, 일리노이 시카고에서 이제 태어났다고 해요. 1985년생이고요. 독일에서 이민 온 유대인 가정 출신이라고 합니다. 유대인 핏줄을 물려받았다. 이 정도까지만 언론에 공개가 됐고요. 또 그의 아버지나 가족에 대해서 또 알려진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어린 시절에 특별한 사건은 뭐가 있나 찾아봤는데 유일하게 나온 게 이제 프로그래밍에 대한 조기 관심도밖에 없었습니다. 올트먼은 어릴 적부터 좀 코딩에 관심을 가졌는데 8살 때 매킨토시라는 첫 컴퓨터를 사용해서 프로그래밍을 시작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 8살이란 어린 나이에 프로그래밍을 했다니 되게 천재적인 이런 재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대학도 스탠포드 대학교를 갔는데요. 이분은 2005년에 만 19살에 스타트업을 하겠다고 이제 중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저번 시간에 조사했던 일론 머스크랑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좀 맞아요. 네. 그쵸. 기본적으로 이제 스탠퍼드가 있는 데가 이제 팔로알토라고 저기가 이제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칼텍이나 캘리포니아 공대나 저기 스탠퍼드 쪽 공대에 다니는 친구들은 다니다가 중퇴나 다시 복학이나 또 중퇴를 하고 이런 걸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부끄러워하거나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스타트업이 너무 그쪽은 이제 붐이라 그쪽이 뭐 그런 것들 일반화돼 있는 듯한 느낌이라 아마 그쪽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2004년이고 2005년이 한참 이제 그 붐일 때라 뭐 더 그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더 공통점으로 제가 느꼈었나 봐요. 네네네. 네, 그렇게 중퇴를 하고 이분도 역시 친구들과 함께 이제 창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루프트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요. 친구들과 소셜미디어 앱을 개발했다고 해요. 올트먼은 2012년에 4,340만 달러를 받고 근데 매각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좀 간략적인 정보만 알기는 좀 아쉽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회사인지도 조금 알아왔습니다. 루프트라는 회사는요.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모바일로 친구들이 어디에 있는지 주변에 뭐가 있는지 좀 탐색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 목적은 사용자가 자신의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 친구들과 소통도 하고 이벤트 및 장소를 발견할 수 있게 돕는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루프트의 인기는 좀 초기에는 엄청 좋았다고 합니다. 당시로서는 꽤나 혁신적인 서비스로 통했기 때문에 초기 투자자들에게도 자금도 많이 유치를 했고요. 또 2007년 당시에는 약 100만 명 정도의 사용자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루프트는 위치 기반 서비스로는 선두주자로 자리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뭐 대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또 나오겠지만 2012년에 망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때 처음 선두주자긴 한데 네네. 주변에 경쟁 업체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좀 점유율을 빼앗겨가지고 점점 이제 하향세를 탔다고 해요. 이 지점도 한번 살펴보면요. 주변에서 페이스북 플레이스나 또 유명한 스냅챗과 같은 거에 동시간대에 이제 나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위를 선점하기는 어려웠고 또 광고 기반으로 수익을 많이 창출했는데 광고도 떨어지다 보니 수익성이 조금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도 일론 머스크가 첫 번째 회사를 매각했을 때 큰 돈을 쥐었잖아요. 네네네. 또 샘 올트먼도 4,340만 달러를 받고 매각을 했다고 하니까 또 그 다음 투자할 때 크게 투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이런 걸 보면서 한국으로 치면 살짝 카카오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게 네. 뭔가 카카오 저희 스토리 같은 네네네.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네, 카카오 괜찮은 것 맵. 같습니다. 네. 사실 위치 기반이라 네. 그 위치 기반 기술만 이제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쪽이 이제 어쨌든 약간 아, 페이하는 약간 은행 관련된 업무로 본거든요. 그린다 코퍼레이션이.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관련된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 뒤에는 또 그렇게 방향이 좀 흘러나가서 네네네. 좋은 사업으로 이어졌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샘 올트먼이 향한 두 번째 회사는요, Y 콤비네이터라고 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도 전기차 화성 탐사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사업에 관심이 많았는데 샘 올트먼도 이렇게 한 가지에만 좀 매몰되어 있는 성격은 아니었다고 그런 해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새로운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스타트업 엑셀러이터라고 하는 거에 선구자격인 회사인데요. 이곳에서 2011년에 파트타이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샘 올트먼이 2014년에 최연소 대표까지 자리하게 되는데요. 폴 그레이엄이라는 Y 콤비네이터 창업자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레이엄은 19세 올트먼을 처음 보고 나서 내가 이 친구를 만났을 때 3분 만에 빌 게이츠가 19살 때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말까지 했다고 해요. 이때 샘 올트먼이 이 회사에서 정확하게 한 일은 엔젤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럼 자기가 투자를 했다는 건가요? 개인 투자도 하고 그 네. 기업 안에서도 이렇게 뒤에 제가 사진을 찾아왔는데 뭐 에어비앤비라던가 뭐 스트립이라고 하는 회사들을 투자를 하고 자금이 부족한데 벤처 기업에 투자해서 육성까지 좀 이어지게 그쵸. 했다고 지분을 합니다. 가져가면서 육성해야지. 네. 지분을 가져가겠죠. 엔젤 투자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뭔가 성장을 보면서 네. 했겠죠. 네네. 그쵸. 2015년에 일론 머스크와 공동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계속 이야기를 보는데 뭐 살아온 배경도 그렇고 좀 관심사나 이런 부분들이 일론 머스크랑 되게 흡사한 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이들 알다시피 대화형 AI를 개발하기 시작한 건데요. 오픈 AI의 설립 목적은 바로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인류에게 좀 이익이 되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시작했었는데요. 2022년경에 오픈 AI가 발표한 이 GPT-3라고 하는 언어 모델은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또 이 혁신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큰 주목받았고 전 세계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GPT에 떠들썩해졌습니다. 이때부터 샘 올트먼은 오픈 AI 대표로 더더욱 이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GPT-3 많이들 아시겠지만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면요. 1750억 개의 매개 변수로 이전 모델들보다 더욱 정교해진 언어 이해와 생성 능력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런 성과 덕분에 아무래도 AI 산업이 오픈 AI뿐만 아니라 뭐 저희가 알다시피 제미나이 등 다른 회사들도 좀 동기부여를 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써보셨나요? 저는 이제 회원이라 유료 구매를 하신 네. 거죠?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아가지고. 그쵸. 네네네. 근데 가끔씩 질문을 이제 다시 던지면 다른 대답을 할 때도 있다고 하는데 많이 유료- 좋아졌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네, 많이 좋아져서 기본적으로 뭐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져서 예전에는 엉뚱한 대답을 많이 했는데 이게 날이 갈수록 어쨌든 딥러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애들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또 AI 사용자분들이 많이 데이터를 주다 보니까 예, 근데 저작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사실 그거 문제도 많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네. 뭐 논문이라던가 이런 기밀 사항들이 유출되면 어떡하냐 이런 지점들도 AI 부분에서 좀 쟁점인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이게 제가 쓰는 것들이 뭐 이게 저작권이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그 부분들을 GPT가 따로 짚어주지는 않는 거죠. 네. 그쵸. 그렇게 해서 이제 챗 GPT 평가를 제가 또 찾아봤는데요. 주요 서비스별 이용자 100만 달성, 소요 기간도 한번 비교해보면 압도적입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3.5년, 그리고 에어비앤비는 2.5년이나 걸렸는데 챗 GPT는 100만까지 단 5일밖에 안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 좀 플랫폼이 다르지 않아요? 사실 저도 그 생각은 했어요. 이 자료 보고. 아, 조금 더 실생활에 밀접하기 때문에 아니 그 GPT는 에어비앤비가 100만 가려면 되게 힘들죠 사실은. 저거는 그쵸. 오프라인에 있는 거 이건 약간 온라인 기반이니까 맞아요. 하루라도 잘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교적 굳이 이제 또 온라인으로 따지자면 인스타나 이제 페이스북이랑 비교를 또 한 자료인 것 같은데 옆에 보시면 글로벌 기술 전문가들의 AI 평가한 말들도 있습니다. 뭐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챗 GPT 같은 AI는 PC나 인터넷의 등장만큼 세상에 영향을 줄 거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인공지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라는 맥락에서 좀 하신 말인 것 같아요. 또 일론 머스크도 챗 GPT 무섭도록 좋다. 위험할 정도로 강력한 AI가 머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런 말들 보면 AI 편리성도 있지만 우리가 좀 위기감을 느껴야 된다? 이런 지점들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어. 검색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실사용이나 뭐 보면 뭐 맛집 찾고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실제로 그러니까 거의 모든 걸 다 알려주니까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 단순히 뭐 검색이나 이런 것만 국한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검색에 어떤 모든 걸 다 알려주는 어떤 그런 거라고 할까요? AI라고 할까? 진짜 그런 AI 진짜 기능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GPT 이전엔 어떻게 살았느냐 약간 이런 네네네. 질문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럴수록 이제 AI를 어떻게 저희가 잘 활용하는지도 조금 중요한 시점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네. 잘 질문하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오픈 AI에 해임됐다는 이슈를 가장 먼저 만나볼까 하는데요. 그래요? 이 이슈 많이 기억하시죠? 네네네. 네, 저도 이거 듣고 조금 놀랐었는데 일단 한 번씩은 다 해임이 되네요.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네. 그렇네요. 네네. 어쨌든 저 일론 머스크도 해임이 2번이나 됐었기 네. 때문에 근데 이제 샘 올트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기간의 해임이었습니다. 해임입니까? 사임입니까? 본인이? 이러고 다시 복직을 사임한 거 아닌가요? 해임된 이게 거예요? 해임 통보 받자 본인이 사임을 하겠다고 그런 했었네요. 거구나. 네. 네. 그래서 시기적으로 살펴보자면 2023년에 11월이었습니다. 네네네. 샘 올트먼이 이제 CEO였는데 해임됐다가 며칠 만에 복귀를 한 거를 조금 살펴보자면요. 미국 상원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AI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동시에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이런 이중적인 자세에 샘 알트만의 행보를 AI 기술의 윤리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사회가 샘 얼트만의 AI 법적 규제와 관련된 논란을 만들며 오픈 AI 경영에 대해서 이제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해임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챗 GPT 출시와 함께 2023년이 정말 주목받았던 시기였는데 좀 전 세계적으로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네네네네. 이때 좀 주가도 많이 흔들렸을 것 같고. 근데 그러고 나서 약 일주일 동안 오픈 AI 이사의 멤버였던 여러 빅테크의 거장들이 X, 그 전에 트위터죠. 거기에 각자 의견을 많이 개진하고 또 이슈가 더 불거졌다고 합니다. 몇몇은 샘 알트만의 능력에 대한 질투 때문에 이를 해임시킨다라고 하는 이슈도 있었고요. 또 이렇게 비난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또 샘 알트만 지지하는 세력도 많았으며 샘 얼트먼이 복직하지 않을 경우 회사를 관두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반발들이 이어지자 오픈 AI도 조금 별 수 없었나 봅니다. 다시금 샘 올트먼을 복귀시키기로 했고요. 2024년 이 3월 8일 샘 얼트먼은 오픈 AI 이사회로 정식적으로 복귀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뭐 샘 올트먼은 계속해서 행보를 알다시피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PPT 자료를 보면 오픈 AI가 11월 22일에 이렇게 또 X를 통해서 다시 복직을 시켰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네요. 이때 혹시 당시 기억나시나요? 어떤 걸 기억? 이때 뭐 주가나 뭐 오픈 AI 관련해가지고 뭐 흔들렸던 시장의 흐름 같은 게 있었을까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조금 오래 전이긴 해요. 딱 네, 네. 1년 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MS나 이런 대주주들이 이제 힘을 좀 실어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예, 그런 쪽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같이 가자고 하면서 네. 샘 올트먼은 손을 들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뭐 당시에 뭐 그런 분들 뭐 무라탄가 뭐 그런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보다 이 친구가 이제 그 낫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래도 단발적인 조금 이슈였고요. 두 번째는
좀 일론 머스크와의 갈등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오픈 AI를 같이 창업하기도 했고 살아온 흐름이 비슷해서 갈등이 있을까 했는데 좀 주장이 강한 둘이라서 그랬을까요? 음. 갈등도 불거졌다고 하는데 이 이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공동 창립자로 AI 기술 발전에 힘은 썼는데 이 갈등이 표면적으로는 AI의 발전과 윤리 사이에 대한 두 사람의 견해 차이라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 간의 파트너십에 대한 견제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었었는데요. 2024년 2월 일론 머스크는 오픈 AI가 원래는 비영리 목적으로 나왔다. 그래서 영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근데 변질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고요. 특히 그는 샘 알트만이 오픈 AI를 과도하게 상업화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2월이었고요. 그리고 또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서 오픈 AI는 사실상 마이크로소프트의 자회사가 되었다고 말을 했고, 이는 회사 설립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을 했고요. 반면 샘 알트만은 오픈 AI의 상업화가 AI 기술 발전을 위한 필요한 과정이라고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논쟁을 한 건데 그는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인류에게 이로운 AI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상업화는 이를 위한 수단일 뿐이다라고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트만은 오픈 AI가 독립적으로 경영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와 파트너십은 그저 기술 발전을 위한 그런 과정일 뿐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네. 이런 이슈들이 사실 이제 스쳐 지나갔어가지고 다시 한번 보니까 좀 새롭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네네네. 심지어 이 둘이 고소까지 했었대요. 아, 네. 뭐 근데 고소고발은 자주 하는 분들이니까. 네네. 그쵸, 맞아요. 다행히 취하했다고는 하는데 이런 오픈 AI의 영리적인 부분도 비영리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야 아, 될 것 근데 너무 같아요. 비용이 많이 드는 거라 이게 오픈 AI가 그쵸. 어떻게 비용리로 운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게 사실은 서버 비용이나 기본적으로 이제 딥러닝 비용이나 어쨌든 그런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GPU 뭐 구입 비용이 많이 들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완전 비영리로 하기는 힘들 것 네네네. 같은데 잘 절충해서 오히려 그 또 말이 제가 볼 때는 네. 뭔가 제가 볼 땐 그 말이 오히려 뭔가 뺏으려는 게 아닐까. 오히려 조금 전략적인 네. 멘트였을까요? 네네네. 그런 것 같아요. 음. 오히려 이제 뭐 약간 이게 검색 기능이 있어서 구글을 일론 머스크는 따라잡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되는 것 같고 뭐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TV과 연관해서 X랑 뭐 연관해서 뭘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네, 때. 그렇게 약간 말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 못 했는데 그런 이슈 있었고요. 세 번째 이슈는 월드코인 프로젝트입니다. 네네. 이어서 샘 올트먼은 오픈 AI만큼 좀 유명한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이 월드코인 프로젝트는 홍채 인식을 통해서 사용자를 인증하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디지털 아이디랑 이 암호화폐를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홍채를 스캔하는 거에 동의를 한다면 암호화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월드코인은 단순한 암호화폐 거래를 넘어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며 경제적 불평등을 좀 줄여줄 수 있다는 이런 좋은 취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월드코인에서 홍채 인식을 하는 이 기술 자체가 개인정보 보호나 보안 문제를 불거지게 할 수 있는데요. 2021년 월드코인은 2023년까지 10억 명을 등록하는 목표를 세웠는데 이런 우려 때문이었을까요? 아직까지 그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쵸. 그래서 물론 또 이런 문제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되지도 못하고 있다고 해요. 법적 규제가 좀 심한 것 그런 것 같습니다. 같네요. 네. 네. 그래서 월드코인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월드코인을 제가 처음 그쵸. 이번에 하면 처음 들어가지고요. 네.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봤어요. 오픈소스 프로토콜이라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기업 가치도 되게 높은데 10억 달러나 되는데. 네. 사실 코인 하면 저희가 유명한 뭐 비트코인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봤는데 암호화폐 산업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네. 정확하게 뭐 오픈소스 프로토콜 프로젝트라는데 정확하게 뭔지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홍채로 인식을 암호화폐인가요 해서 이게? 네, 암호화폐고요. 또 이게 리브랜딩이 된다고는 하는데 여권 인증까지 해서 화폐를 주는 방식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음. 뭐 2003년까지 거의 3천만 개 가까이
부족 발행됐다고 하는데 네. 이게 뭐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주변에서 본 적이 없는데 아무래도 아직 초기 단계라 점점 더 리브랜딩하고 키워나가지 않을까 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도 조금 주목해서 봐주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마지막 이슈로 스칼렛 요한슨 들고 왔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스칼렛 요한슨은 못 들어가고 이분이 원래 이제 네. 그 동성애자 아닌가요? 스칼렛 요한슨요? 아니요 이 샘 올드만. 아 정말요? 그것까지는 잘 그 몰랐어요. 결혼한 분이 남자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요? 네, 결혼한 분이 제가 알기로는 어머. 남자분 남편이 와이프가 남편 아. 동성애 하신 걸로 잘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결혼까지 된 거죠? 네, 와이프 그 분이 네.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남편분이 아까 배우자분이 네. 누가 남편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네요. 그 남편분이 그 배우자가 보통 이제 커밍아웃 하셨어요 이분이. 아 그때부터 그렇군요. 그러니까 같이 오랫동안 같이 했던 그 분하고 같이 비밀 결혼을 했고요. 어머. 올리버 멜허린이라는 분이랑 하와이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했고요. 보면 이제 네. 익명의 소식통을 했고 그날 이제 공동 창업자인 잭 울트먼이 주례자 사격으로 참여를 했고 하객은 12명 정도 참여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미 올트먼이 성소수자임을 고등학교 시절에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자인 이분하고는 상당 기간 공개되지 않았고 이분이 이제 지난해 6월에 처음으로 백악관 만찬 때 공식선이 처음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멜헤린이라는 분도 호주 개발자고 호주 멜버린 대학에서 14년부터 16년까지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고 이번 몇몇이 AI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이제 오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칼렛 요한슨이 출연했던 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인공지능의 목소리만 스칼렛 요한슨이 했는데 이를 이제 오픈 AI에서 스칼렛 요한슨 목소리를 약간 허락을 안 받고 썼다라고 하면서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이슈가 크게 됐었어요. 그래서 스칼렛 요한슨이 오픈 AI에게 공개 저격까지 했던 사건까지 스칼렛 있습니다. 요한슨 목소리인 건 확실해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더 증명이 됐던 게 샘 올트먼이 이 트위터에 헐이라고 하는 걸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티를 내는 건가 이제 조금 싸우자는 건가 이런 맥락들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AI에 있어서 저작권 문제나 이런 것도 좀 예의주시해야겠다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샘 올트먼에 대한 생애부터 이슈 4가지까지 조금 알아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분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파악한 것 같아서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예, 이분이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에도 한 번 왔었어요. 맞아요. 네, 오셔가지고 이제 하시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최근에 원전 사업도 이제 시작하셨어요. 제가 소규모 원전, 소형 원전이 이게 이제 그 원전 사업도 시작을 하셨는데 원전이 어떤 거냐면 그 클라우드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에너지가 많이 쓰니까 소형 원전. 근데 이게 더 문제가 뭐냐면 아직 짓지도 않고 계획서만 있는데 돈이 엄청 모인 거예요. 예, 부자예요. 10조 포브스에 이미 10억 달러, 10조인가 10억 달러인가 이제 본인이 이제 해서 랭킹에 들어갈 정도 잘 됐는데 어쨌거나 뭐 본인이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잘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향후에도 뭐 잘 하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사생활은 감춰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잘 하시는 것 같고 아까 얘기했듯이 일론 머스크하고 비슷한 게 이제 기가 막히게 이제 돈에 관해서는 잘 찾아가시고 수익 모델을 잘 찾는 그런 듯한 느낌이고요. 뭐 모르겠어요. 젊은 때 뭐 대부분의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샘 올트먼도 그렇고 자기가 만든 회사에 쫓겨나 다시 오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자기 주장이 확실해야 뭐 이렇게 뭔가를 얻을 수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 많이 잘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재밌게 샘 올트먼 알아봤고요. 내일 또다시 같은 시각에 또 다른 인물에 대해서 알아볼 테니까요. 네네. 내일 또 만나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